길모퉁이의 중국 식당. 허수경. 베트남 요리책. 이문재 시인에게. 서점에 잠시 들렀다가 베트남 요리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은은한 푸른빛 레몬잎 위에 맛깔스럽게 구운 닭이 겉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베트남 요리책. 서점을 나오니 사납게 소낙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소낙비를 긋느라 서점 치마 아래 서 있다가 요리책을 펼쳤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일요일이면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다려 이 음식을 준비했다. 닭고기를 삶아 국물을 내고 페퍼민트 이파리와 마늘을 섞은 멸치 액젓으로 양념장을 만들고 쌀로 만든 국수를 섞은 이 음식을 포라고 부른다. 소낙비가 그쳤습니다. 버스 정류소로 가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포라는 닭고기 국물에만 쌀국수, 버스 안은 후텁지근했고 소낙비를 맞은 축축한 사람들이 더운 김을 뿜어내며 버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름은 가득히 이 작은 도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창으로는 비를 맞고 잠시 창창해진 나무 이파리들이 지나가고 들판을 지나면서는 군데군데 탐스럽게 핀 양귀비꽃. 갑자기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요리책을 쓴 사람은 진짜 베트남 사람인 모양입니다. 음식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요리책 두 번째 쪽을 펼쳤습니다. 잘 찍은 사진 한 장, 사이공 시내에 있는 공원, 소풍을 나온 가족이 환한 얼굴로 대나무 도시락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을 향하여 걷다가 마음을 바꾸어 슈퍼마켓이 있는 길 건너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토요일에 일주일치 장을 받아가 냉장고 안에 재워놓고 한 일주일을 야금야금 파먹곤 했어요. 오늘은 수요일. 그런데 갑자기 장을 보러 갈 마음이 생겼어요. 배추 한 통과 파 한 단, 그리고 돼지고기 600g을 사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마늘과 오이와 풋고추와 상추도 샀어요. 지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돈이 남아있어 맥주도 2병 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배추를 뚝뚝 분질러 소금에 익혀서 부엌 한쪽에 밀어두고는 마늘과 양파를 넣고 돼지고기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양념통이 들어있는 찬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고수씨 가루, 계피가루, 회향, 별모양 아니스, 카다몬, 바질리쿰, 오레가노, 아스트라곤, 레몬 뿌리 가루. 이 많은 양념들을 언제 다 사서 모아두었는지. 옛날에는 양념 때문에 전쟁까지 했다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런 양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독일인들은 음식에 양념을 많이 집어넣지 않는 편입니다. 이 양념들은 대부분 지중해 지역이나 북아프리카나 동아시아에서 수입되어 온 것입니다. 독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들어오므로 양념값은 아주 쌉니다. 가끔 시장에 나갔다가 이런저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양념들을 샀나 봐요. 마치 책이 꽂힌 서가처럼 부엌에 있는 쨘장에는 양념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있어요. 다시 요리책을 펼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은 아주 정갈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멸치 젓갈 먹기를 좋아하는지 요리법에는 멸치 젓갈이 빠짐없이,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들어있어요. 마늘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 수메르어 수업 시간이었어요. 우리들은 그때 기원전 3000년경에 쓰여진 농산물 수확량에 관한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마늘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메르어로 마늘은 숨이라고 불립니다. 숨 수확량이 빼곡히 적힌 복사 점토판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문득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가을이면 어머니는 마늘을 몇 접이고 사들이고는 했지요. 김장에 필요한 마늘, 한겨울에 쓸 마늘을 한꺼번에 장만하는 겁니다. 가을 사가 들어가는 볕에 앉아 어머니는 그렇게도 달갑게 마늘을 다듬었지요. 육종 마늘이라는 살가운 낱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가락 같은 맑은 마늘이 가을 햇빛에 드러날 때마다 그 가녀린 살에서 쏟아져 나온 아린 숨결. 어머니는 손가락 끝이 아려들도록 마늘을 까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어머니는 젓갈을 다리곤 했어요. 맑은 젓국을 얻기 위해서였지요. 젓갈을 다리는 날이면 집안 가득 젓갈 냄새가 기승을 부리곤 했어요. 사실 그리 달가운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 가운데 화덕을 비워두고는 커다란 양은솥 한가득 아직 멸치살이 다 녹지 않은 탁한 젓갈을 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을 가시를 거두는 일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가시란 생선 가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란 왕소금을 그렇게 뿌렸는데도 덜 절여진 멸치 살에서 나오는 작은 벌레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젓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어머니는 솥을 화덕에서 내려 얼마간 젓갈이 식기를 기다렸다가 고운 창호지를 깐 채를 커다란 유리병 위에 올린 다음 그 위에 젓갈을 부었습니다. 뼈를 가리는 게지요. 유리병 안으로 맑은 젓갈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다를 힘차게 헤엄쳐 다니던 멸치떼의 시간이 황금빛으로 투명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가득 힘센 젓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우시고 머리카락이고 온통 젓갈 냄새가 났습니다. 마늘을 다듬고 젓갈을 다리는 동안 어머니에게는 무슨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건 어머니 냄새였지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냄새는 마늘과 젓갈이 섞인 그런 냄새였습니다. 돼지고기가 다 삶아졌습니다. 건져낸 고기는 배포에 싸서 도마로 눌러둡니다. 물기와 기름기를 다 빼기 위해서지요. 그 사이 배추가 잘 절여졌는지 한번 뒤적여 봅니다. 아직 배추잎은 뻣뻣합니다. 조금 더 놓아두어야 할까 봅니다. 다시 요리책을 펴봅니다. 여러 가지 요리법 중에서 하나가 눈에 집힙니다. 돼지족탕. 돼지족탕이라는 음식은 마치 닭내장탕이나 돼지 껍질구이라는 음식 이름을 들을 때처럼 마음이 쓸쓸하면서도 따뜻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지요. 돼지 발에 달인 고기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잘 드는 칼로 발라내면 한 입이나 두 입만큼 고기 살을 거두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 탕을 끓여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기에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설렁탕이라든가 우거지탕이라든가 하는 음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기가 귀했던 한 시절이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가난한 텅 빈 위장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음식인 게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란 그러나 가난한 음식은 아닙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러나 흥이 많은 이들이 그런 음식들을 기꺼워하고 먹게 마련이지요. 이를테면 가진 것은 없어도 산청 경계 좋은 풍경에 잘 취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언젠가 마포를 걷다가 노천에 연탄 화로를 내놓고 석쇠에다 돼지 껍질을 구우며 소주를 마시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맺힌 것은 많으나 걸리는 것이 많아 자신의 부활을 쉽게 내놓지 못하는 검게 게으른 분들이 오종오종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켠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뭐라 구시렁거렸습니다. 환경 미화 좀 해. 검게 게으른 분들은 듣는 둥 마는 둥 막 지기 시작하는 노을을 느겁게 바라보았습니다. 돼지 껍질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것을 물끄러미 보다가 급기야는 나지막하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봄이면은 사과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 이삭 물결치는 곳, 아, 내 고향. 나지막하게 익어가는 돼지 껍질에 나지막하게 입혀 듣던 노래, 가만히 발걸음을 멈추고 몰래 엿듣고 있는 것을 들킬세라 괜히 딴 곳을 바라보는 척하며 그 노래를 들었더랬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역사나 산수 등등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나라가 10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는 것, 그 식민지 시절을 겪어내고 또 분단과 그 무서운 전쟁을 겪고도 모두 이겨내며 살아온 나라라는 것 정도는 알 뿐이지요. 가난한 농업국이라는 것,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임금이 아주 싸다는 것, 베트남 전쟁 시절 그곳 산림지역에 뿌려졌던 화학 무기들과 그 무기들의 영향으로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 그런 정도를 알 뿐이지요. 어쩌면 그런 거대한 역사들은 이 요리책에는 들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기 소개되어 있는 다른 요리법 하나, 이름하여 프랑스 식민지 스테이크, 고추기름과 마늘, 검은 식초로 쇠고기를 재운 음식을 그렇게 부른다고 이 책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 요리 이름에는 의정부 부대찌개 같은 음식 이름이 그러하듯 어떤 역사적인 상처가 들어 있습니다. 의정부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햄이나 소시지 그리고 김치, 이 이질적인 맛의 만남은 우리의 한 시절을 돌이켜보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운동회나 소풍 때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했던 점심 도시락, 김밥이야말로 얼마나 식민지적인 음식인지요. 일본의 막기의 변형인 이 음식은 그러나 얼마나 끈끈이 우리의 추억을 얽어매고 있던가요. 김밥이라고 중얼거릴 때면 저는 직접 겪지 않은 식민지 시절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맑은 쌀로 밥을 짓던 어머니를 먼저 떠올립니다. 한 시절이 지나가고 그 시절 위에 또 한 시절이 덮이면서 음식 문화는 변형되고 자기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베트남 사람들도 그러한지 요리책에 들어있는 프랑스 식민지 스테이크라는 음식 이름은 한 세대, 두 세대, 또 한두 세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들어온 것일 테지요. 제가 추운 신촌 거리에서 먹던 오뎅 국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삶은 돼지고기를 배포에서 풀어내 도마 위에 올립니다. 칼을 들어 살풋 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식으라고 냉장고 속에 넣어둡니다. 소금으로 간을 한 배추를 들쑤셔 봅니다. 간이 다 배었습니다. 이제 겉절이를 무칠 때입니다. 마늘을 까서 다지고 젓갈을 배추 위에 붓고 하다 보면 저에게도 냄새가 나겠지요. 저의 어머니가 언제나 그런 냄새를 풍겼던 것처럼요.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의 어미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맥주도 한 잔 마셔야겠지요. 아주 거나한 만찬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르려면 조금 취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불효하는 딸이라는 생각이 언제나 들기 때문에